매우 잘 봤습니다.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그러면은, 푸시킨이 이걸, 거기 돌아다니면서 다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담도 녹아 들어있죠. 그러니까는, 자기, 발화를 아예, 아니, 아, 그건 아니고, 당연히. 아,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독자한테 말을 건네는 듯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인즉슨 뭐예요? 시지만 말을 건네는 듯이 써있기 때문에 대화체의 형식을 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체의 형식을 써있다는 것은 이 화자로서의 기능을 생각을 하고 이 시를 쓴 거란 말입니다. 누군가한테 말을 건네는 식으로. 사실 근데 그게 시의 원초적 기능이긴 해요. 시는 아세요? 시라는 게 원래 시는 시인이 1인칭 화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한테 말을 건네듯이 써요. 물론 그렇게 함부로 이 줄을 세우면 안 되지만 대상이 명확하게 누구 하나한테 타깃이 돼 있는 이게 대부분 뭐예요? 이게 대부분 낭만주의 시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 바치는 시라던가 내 어머니에게 바치는 시라던가 이렇게 지칭하는 대상이 어떤 한 대상, 한 타겟 물론 한 타겟을 지칭하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대중들에게 읽히게 하는 이런 시들도 있지만 어쨌든 시라는 거는 화자인 시인이 누군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낭만주의 시들이 왜 이제 사람들이 아우 유치해, 아우 닭살도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연인들끼리 할 법한 은밀한 말을 예술의 최고 경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떠올려 있던 게 낭만주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감상주의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원숙한 시인들은 이 세상을 관조하고 그 관조한 자신만의 시선을 시어로 풀어내서 무특정 다수에게 자기의 말을 던지죠. 렌스키는 올가에게만 집중된 사랑의 언어로서의 낭만주의 시를 쓰죠. 그런데 거기에 대꾸해서 렌스키를 풍자하면서도 푸슈킨은 동일한 맥락으로 누구한테 시를 써주냐면 무로리한테 시를 써줍니다. 그런 데서 이 시인의 원숙함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 시의 깊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연을 노래한다던가 원대한 바다를 사랑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제의 여신을 찬양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고전주의에서 찬양해야 될 대상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형이상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게 깊이 있다라고 보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로 썼던 게 고전주의예요. 그러니까는 제우스를 찬양하고 아포디스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낭만주의가 이게 다 싫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싫고 그런 큰 걸 자꾸 얘기하려고 품으라고 하는 게 싫고 그걸 규칙에 맞게 쓰라고 하는 게 싫고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을 시어로 담아내기 시작한 일련의 흐름들이 모두 다 낭만주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는 개인의 개성, 개인의 영감, 그리고 어떤 형식, 파괴 그것을 다 끌어안고 있으면 그걸 다 낭만주의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낭만적 언어로 신을 찬양해도 돼요. 예전에는 고전주의에서 뭐라고 했던 거예요? 신을 찬양하되 경건하고 도덕적인 언어로 찬양해야 돼요. 근데 낭만주의는 어떤 거야? 신을 찬양하는데 거기에 막 에로티시즘이 들어가 있고 신하고 막 황홀한 밤을 보내고 싶어요. 뭐 이런 언어가 막 들어가 있고 이러면은 퇴폐적이야. 응?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게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일탈, 규범과 형식에서 벗어나고서 뛰어나왔던 유럽 대륙에 있었던 모든 사조가 낭만주의라고 묶이는 겁니다. 요거 설명도 또 드려야겠네요. 낭만주의가 형식 파괴를 이제 주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만주의 이론 중에 낭만주의 이론을 다 통틀어서 설명할 수도 없지만 원래 장르의 혼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전까지 신고전주의 때까지는 장르 혼합 따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시면 시고 서사시면 서사시고 서정시면 서정시고 극시면 극시예요. 그 규칙에 맞췄어야 돼요. 그런데 야 그거 세 개 왜 다 그렇게 규칙에 맞췄어야 돼? 우리 혼합했을래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서정시, 서사시, 극시를 모두 합친 문학들이 낭만적 서사시 형태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르적 혼합은 이전의 낭만주의 시대 때도 충분히 다 가용되던 현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낭만주의 작품도 언젠가 읽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지금 잘 못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낭만주의 희곡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낭만적 경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희곡을 읽으면서 뽑아내드리지만 이게 낭만주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보세요. 장르를 혼합하니까는 이거 얼마나 길어요.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장르를 혼합하려고 했죠. 극시, 서사시, 서정시 이걸 다 혼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희곡이라고 볼 수 없는 레제 드라마, 읽기 위한 희곡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극화된 희곡 형식으로 여러분들 설명드리기가 낭만주의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공연을 위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레제 드라마, 읽기 위한 드라마예요. 그리고 파우스트가 낭만적 경향이 당연히 있죠.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싶어가지고 악마와 계획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엄청 길잖아요. 1부, 2부로. 이걸 어떻게 무대에서 올릴 거? 물론 잘라서 이제 세팅해가지고 몇 번 공연하던 적은 있긴 있습니다만. 낭만적 경향이 그런 식으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우스트는 낭만주의 작품이야. 라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나 이거 보면 거기 고전주의적 요소들이 거기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어떻게 보면 고전주의 작품이에요. 근데 고전주의 비극이라고 하면 그건 공연을 전제로 써야 되는데 그레테는 공연을 전제로 쓰질 않잖아요. 공연을 전제로 썼으면 그 두꺼운 걸로 이만큼 써내겠습니까? 그것보다 낭만적 경향으로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길게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설명시키기 어려워서 그 작품을 선정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낭만적 경향이라는 것을 이 상대적으로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서 그 형식과 그 틀을 이용해서 이 발화되는 배우의 형태 라는 어떤 이런 것까지 고민해가지고 이것을 뭉쳐서 앞으로 도래할 사실주의 경향까지 한꺼번에 설명시킬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 그 구획이 정확한 그 작품이 뭐가 있을까를 제가 고민하다가 고른 게 예브게니 오니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낭만주의, 푸시킨이 이제 어렸을 때 공부하던 1800년대 초반이 낭만주의가 득세해서 러시아도 그거를 빨리빨리 따라서 배우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푸시킨도 당연히 그 문화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영감, 천재, 상상력, 형식, 파괴 이런 걸 다 배우면서 성장해내고 그래서 초반에는 푸시킨도 낭만주의적 경향에 짙은 시들을 써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서 예술가의 상상력의 자유, 제한 두지 마라 이런 거 막 중요하다 보니까 푸시킨이 이제 황제에게 밉보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차데프라는 철학자를 이제 옹호하는 시를 쓰고 자유라는 송시를 쓰고 이 폭정, 압정에 억눌리고 있는 농노들의 자유를 위한 송시를 쓰고 막 이런 것들을 불온한 시들을 어린 나이에 낭만주의가 그런 경향을 부추기니까 쓰다 보니 얘가 찍혀요. 플러스 이제 푸시킨이 리제이라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이 리제이라는 학교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알렉산드르 1세가 이제 지배하던 때인데 알렉산드르 1세는 자기가 계몽군주임을 자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보다 발전된 서구 문명과 관련된 초고급 엘리트 교육기관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사실 자기 동생을 거기 이제 수학시키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개인적인 욕망도 해소하고 유럽 선진 문명을 배워온 초고급 엘리트들을 양성해서 걔네들을 자기의 수족으로 부릴 생각으로 그 학교를 설립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 대륙, 특히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계속 이제 발전해가고 있는 이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그놈보다 부르짖던 이런 선진 사상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전제 정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러시아 이 권력층과 이제 삐걱대는 지점이 이런 데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리제이 학교를 설립해두고 1회생들을 모아서 거기에 교사진을 메꿔놨는데 교사진들은 다 두고 서구 유럽 진영에서 자유, 진보 뭐 이런 것들을 배워온 애들을 교사진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배운 애들은 당연히 이게 아무리 국가가 만들어준 학교라고 하더라도 근데 자유, 개인, 뭐 만민이 평등하다 뭐 이런 소리들 나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당연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충수를 둔 것 같은 느낌도 들죠. 아무튼 그래서 리제이 학교 1회 입학생이 푸시킨입니다. 그러니까 푸시킨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낭만주의 수혜도 받았고 그리고 진보된 사상 이런 것들도 충분히 교육받았으며 심지어 푸시킨의 아버지는 굉장한 방탕하였고 자식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한테도 오네이 같은 특성이 있죠. 허세에 쩌든 사람이야. 그래서 서구 유럽에서 근대적 지식인이라고 보일 수 있는 장서들은 다 사모았어. 그래가지고 푸시킨이 어렸을 때부터 그 장서들을 다 읽고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는 지가 뿌린 씨앗들인데
지가 뿌린 씨앗들이 자꾸 불온한 시를 써. 불온한 시를 쓰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차다이프 옹호하고, 차다이프 철학서관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 차다이프라고 이제 근대 러시아의 첫 번째 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철학서관이라고 해가지고, 편지 형식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발전된 서구 유럽의 철학들을 자기가 이제 그 개론 형식으로 써낸 책이 있거든요. 요거를 발간을 했는데 여기에 담아있는 다른 내용들은 다 빼고 알렉산더 1세 입장, 그러니까 이 황제의 입장에서 놓고 보기에 마음에 안 들었던 대목이 뭐였냐면 차다이프가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죠. 러시아는 사생하다 라는 맥락으로 시작하는 이 글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러시아 역사를 쭉 검토해 봤더니 러시아는 그 누구보다도 서구 유럽의 발전된 문명을 배워야 한다라는 자세는 항상 견지하고 그들을 따라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이제 이민족 침입받고 르네상스 수혜 못 받고 막 이런 외부적 요인이 있다 보니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한참 뒤처지게 돼 있었다. 그런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뒤처졌다는 건 인정하지 않으면서 프랑스나 독일의 발전된 문명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귀족들의 그 양면성이 동시에 보이는 이상한 국가다. 이렇게 솔직하게 객관적 입장으로 이걸 써낸 거거든요. 여기에 황제층과 귀족층이 이제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1세가 이 차대예프를 야, 쟤 정신감정 좀 받아보라고 그래. 정신병자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감금시켜버리고 얘를 이제 벌을 주니까 푸시킨이 여기에 이제 차다예프에게 바치는 그냥 헌시를 딱 써버리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조금씩 밉보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밉보이기 시작하고 나서 그 또 두 번째가 또 중요한 게 이 데카브리스트 반란이죠. 러시아인들이 자기들이 자긍심으로 갖는 게 뭡니까? 나폴레옹이 싹 다 먹었잖아요. 싹 다 먹고 러시아까지 먹으려고 진격하다가 러시아한테 막히잖아요. 요걸 알렉산드르 1세와 전쟁에서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한테 이 민족적 자긍심이 왜 있냐면 쟤네들 발전된 문명이라고 하는데 싸워봤는데 우리가 이겼는데 이런 자긍심도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폴레옹에 대한 러시아인들에 대한 양면성이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문화적, 문명적으로는 한참 발전해 있는 애들이라서 배우고 싶은데 막상 전쟁 해봤는데 이겼어. 이게 뭐지? 그러니까는 귀족층이나 황제층은 그런 자긍심이나 이런 게 또 있고 근데 겉으로 보기에 문명적으로 훨씬 발전된 건 맞거든요. 철학적 사상으로도 훨씬 발전된 것도 맞고 그러니까 몰래 자기 귀족 자식들은 가서 배우고 오게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극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 차다이프의 이런 솔직 담백한 고백이 그때 당시에 젊은 러시아인들 귀족층을 대상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플러스 나폴레옹한테 이겼잖아요. 알렉산드르 1세가 또 두 번째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 젊은 근위 장교들 있잖아요. 젊은 근위 장교들을 데리고 프랑스 파리로 항복선언을 받으러 갔어요. 황제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자, 우리 러시아의 젊은이들이요. 봐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니들이 그렇게 우상시하고 동경시하는 이 프랑스 파리의 본거지로 우리 러시아 황제가 직접 와가지고 나폴레옹 황제한테 패전의 선언을 받아냈다. 나를 더 우러러 보렴. 이런 목적으로 데려간 거였는데 이 젊은 근위 장교들은 거기서 놀란 겁니다. 그 발전된 프랑스 파리와 베르사유 뭐 이런 거 쭉 보면서 충격 먹은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나라 진짜 무진국이구나. 이걸 느껴버린 거예요. 그 젊은 근위 장교 애들이. 얘네들이 데카브리스트 반란을 일으킵니다. 전제 정권 아래에서는 이런 문명의 얘기를 절대로 인해낼 수 없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비밀결사를 조직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12월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데카브가 12월이거든요. 디셈버. 그래서 데카브 리스트 12월에 모인 사람들 12월 사람들이라고 해서 데카브리스트라고 이름을 짓고 알렉산드르 1세가 급사하나?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의 병 같은 걸로 좀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의 동생인 니콜라이 1세가 이제 황제로 오르거든요. 요 황제 즉위식에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뒤집어오자. 이런 계략을 꾸며요. 그런데 요 계략이 들통나서 모조리 교수형에 처해지거나 시베리아로 유배가게 됩니다. 그런데 푸시킨이 요 비밀 결사에 그렇게 들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 비밀 결사의 핵심 조직원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이 푸시킨이 쓰는 이 낭만적으로 쓰지만 이 자유를 갈구하거나 이런 시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비밀 결사 사이에서 푸시킨 인기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인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것들을 책이 잡히게 되고, 심지어 데카브리스트 반란 이제 니콜라이 1세 황제 시신 날 푸시킨은 그 현장에 있고 싶어 했어요. 푸시킨이 이전에 차다이프 막 이제 막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유배 생활 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배지를 떠나서 이제 그 데카브리스트 봉기에 이제 참여하려고 이제 모스크바로 가던 중이었어요. 가던 중이었는데 이제 러시아 민담 이런 거에 뭐가 있냐면 갑자기 길을 잘 가는데 토끼를 보면 그날은 불길한 징조가 있을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민담이 있대요. 그런데 그 데카브리스트 봉기 날 이렇게 딱 가는데 토끼가 한 마리 지나가. 왜 푸시킨이 아이 재수없게 그래서 안 돼. 그래 가야 돼. 또 막 갔대요. 한참을 또 가니까 토끼가 또 한 마리 또 지나가더래. 그래가지고 여기서 푸시킨이 찜찜해서 발길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봉기는 참여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봉기는 실패하고 모조리 다 유배형이 처해버렸죠. 니콜라이 1세가 제대로 즉위는 했잖아요. 즉위하고 나서 푸시킨의 저런 사상이 불온하다는 것도 알고 모두 다 알아. 근데 알렉산드르 1세는 푸시킨을 그래서 유배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니콜라이 1세는 푸시킨이 대중적으로도 귀족층 내에서도 인기가 어마무시한 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장래성이 촉망되는 문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글 쓰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얘를 더 강하게 포갑을 누르면 누를수록 자기 이미지만 더 나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니콜라이 1세가 선택한 방식이 뭐냐면 걔한테 검열관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푸시킨의 자유를 갈망하는 낭만주의적 경향을 띠는 초반의 시들은 굉장히 불온하고 푸시킨의 생각이 솔직담백하게 묻어있는 시들이나 글들이 굉장히 많지만 니콜라이 1세 이후의 작품들은 왔다 갔다 해요. 글의 경향들이. 어떨 때는 막 황제를 찬송하는 걸 시도 쓰고요. 어떤 때는 일본이 오늘 읽으셔도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막 연 비어있는 데 있죠. 이런 게 파손돼서 없어지거나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불온하다고 생각돼서 푸시킨 본인이 파기한 것도 있고요. 검열당한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후반기 작품들은 훌륭하지만 그의 직접적인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애매모호하게 막 이렇게 변형되어 나아가요. 그리고 나아가서 유배 생활을 니콜라이 1세가 짐은 관대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결국에 마지막에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모스크바로 돌아와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검열이 더 심하겠죠. 검열이 더 심하니까는 자기 옆에 검열관으로 붙어있는 애를 막 불평하는 시도 막 남아있고요. 이런 말을 쓰고 싶지만 검열 때문에 참아 쓰지를 못한다. 막 이런 자기 풍자적 구절들이 그의 모든 작품에 곳곳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러니까 사실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낭만적으로 뭔가를 바라는데 그 낭만적인 뭔가를 바라는 것대로 쓰려고 하니 검열당할까봐 못 쓰겠다라는 이 아이러니적 맥락 있죠. 이게 그의 모든 작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푸시킨의 작품은 낭만주의가 아니라 낭만적 아이러니로 쓰여져 있는 사실주의 성향을 획득한 위대한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그 후반기에 이제 모스크바로 돌아오고 나서 푸시킨의 일대기에서 제일 유명한 게 우리 뭡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도트레님도 좀 신나게 그렇죠. 그거예요. 결투. 이 외국인 오네그는 이미 예고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모스크바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사교계 생활을 조금 해요. 사교 생활을 좀 하다가 드디어 이제 어느 한 사교계에서 만난 러시아의 절세미녀 나탈리아 곤차로바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좀 이것저것 좀 읽어보다 보면 근데 나탈리아 곤차로바를 굉장히 이제 시시한 여인처럼 설명하시는 분도 좀 있고 어떤 데서는 이제 나탈리아 곤차로바에 대한 평가와 다르게 그냥 건조하게 사실만 나열하신 이런 일대기도 좀 있고 이런데 제가 이제 그 모든 걸 참고해 놓고 보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푸시킨도 알 거 다 아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외모에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구애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시킨의 아버지가 방탕한 생활하는 아버지 푸시킨 때 오면은 가정에는 거의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푸시킨이 최초의 러시아의 정엽작가라고 얘기해도 돼요. 오로지 글쓰기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이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매수까지 꼼꼼히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 놓은 글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탈리아 곤차로바랑 결혼하고 싶어. 몰락 귀족이긴 하지만 귀족이에요, 푸시킨은. 열렬히 구애를 했는데 이제 그 곤차로바 부인이 쟤는 몰락 귀족이고 아무리 유명한 작가라고 하더라도 돈 없잖아. 이러면서 곤차로바 부인이 자꾸 안 된다고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는 와중에 그래도 끊임없이 구애를 합니다. 2년인가? 거쳐가지고 구애를 해가지고 결국에 승낙을 얻어내요. 근데 곧바로 이제 푸시킨은 알아차립니다. 이 예복인의 원익인에 써놓은 것처럼 알아차려요. 아, 사랑하는 건 맞는데 내가 그녀의 외모에 너무 치중됐던 게 아닐까? 요러한 느낌이 이 후반기에 오면 좀 느껴져요. 그 문학작품 속에서도 느껴지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한테 사랑의 세레나데식의 시를 써줄 법도 한데, 나탈리아한테 써줬던 시가 딱 평생에 한 편밖에 없어요. 그 시마저도 뭐 나의 사랑, 뭐 나의 연인, 뭐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고 나의 영원한 친구여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좀 그런 느낌이 오죠. 그리고 오히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연애시를 몇 편 쓰는데, 그 연애시는 과거에 자기가 연애했던 여인들에게로 향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그런 지나간 날들에 대한 회한, 뒤늦게 찾아온 열정에서 저지르는 실수, 그러한 맥락이 이 예복인의 운명에는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니콜라이 1세가 이 나탈리아 미모에 반해버려가지고 사교계로 부인 자꾸 데려오라고, 맨날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푸시킨한테는 몸종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막 모욕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종, 그러니까 왕이 시종 보호를 시켰어요. 푸시킨은 그런 굴욕을 감내하면서도 그 사교계에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와중에 그 사교계 현장에 이제 드디어 우리의 문제의 인물, 프랑스 근위대 장교 출신의 조르주 상테스라는 놈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놈이 정말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여기에 묘사된 렌스키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후리고 다니는 여자도 많고, 이런 와중에 얘랑 나탈리아랑 눈이 맞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르주 상테스와 이 자기 와이프인 나탈리아와 자꾸 스캔들이 터지고,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는 걸 봤다느니 뭐 이런 거 계속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푸시킨이. 그래가지고 이제 푸시킨이 결투를 신청하게 되죠.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조르주 당테스가 프랑스인이잖아요. 헤케른이라는 사람이 요 조르주 당테스의 양아버지예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 헤케른이 곤차라바 부인을 만나가지고 나탈리아의 여동생이었던 이제 까제리나랑 그냥 결혼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악의 수가 돼버리죠. 더 가까이 붙어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래의 현장을 이제 푸시킨이 이제 알아내고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푸시킨이 결투를 신청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푸시킨의 선택이 뭐예요? 렌스키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시인 푸시킨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오네긴에서 예고된 바처럼 그렇게 죽게 되죠. 그렇게 푸시킨이 그렇게 죽었을 때 진짜 그 소식이 주변 문인들한테 굉장히 빠르게 퍼졌고, 빠르게 퍼진 다음에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군중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추산해 보면 한 2, 3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니콜라이 1세가 좁니다. 반란이 일어날까봐. 왜냐하면 니콜라이 1세가 나탈리아의 미모에 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연문도 돌았거든요. 니콜라이 1세랑도 제 나탈리아랑 뭔가 관계가 있다. 막 이런 스캔들도 막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반란이 일어날까봐 푸시킨 장례식장을 가족들도 모르게 황실 마구간으로 변경해서 후다닥 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푸시킨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죠?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푸시킨 이 위대한 작가가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구러시아죠. 구러시아에서 이제 뭐 국민 시인, 그건 또 아시네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국민 시인, 국민 작가 막 아니, 그게 아니라 구러시아라는 그 표현이 예,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일단 제가 정확하게- 러시아를 2번이나 거쳤어요. 요 시대가 어떤 시대? 제정 러시아 시대예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국민 시인, 막 국민 아버지 뭐 그런 말도 있고 막 어머니도 있나?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전에는 뭐 작가가 없었던 건가요? 뭐 그래, 이 질문 좋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것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가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러시아사는 그러니까는 역사상으로 놓고 보기에 그 시점을 지금 기점으로 놓고 봐도 딱 1000년 정도로 잡아요. 그러니까는 키예프 러시아,
요거를 걔네들의 역사적 시발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키예프 러시아 다음에 바로 타타르 러시아로 넘어가요. 타타르 러시아는 뭐냐? 몽골 침입 왔잖아요. 이 몽골 지배 기간이 얘네들이 2-3년이 가요. 그러니까는 키예프 러시아 때는 자기네들 생각하기 너무 고대야. 근데 그 키예프 러시아 쪽 유산들도 타타르 러시아 식민 지배가 2-300년 가다 보니까 거의 없어. 그렇게 2-3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독립한 것도 아니야. 몽골 제국이 커져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제국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이 커지고 그게 길어지면 썩어서 내분이 일어나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이 자체적으로 쇠퇴의 길을 갈 때 기회다 싶어가지고 모스크바 내에서 다시 우리 민족의 독립을 한번 갖고 보자라고 해서 모스크바 공국 시절부터 다시 이 러시아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모스크바 러시아, 그 다음에 표트르 대제,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이반 네제, 표트르 대제. 요 두 명의 전제 정권을 강화하는 왕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강화로 인해서 제정 러시아 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표트르 대제가 등장해서 제정 러시아가 등장을 하고, 제정 러시아의 가장 이제 마지막 후반기 100년 때, 요때 근대적 의미의 국가라는 개념들이 이제 슬금슬금 프랑스 혁명 이후로부터 이 근대적 개념의 국가라는 개념들이 이제 그 유럽 대륙에서 형성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문명도 배우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요때부터 국가, 민족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화라는 건 그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법제와 제도와 이런 것과는 다르게 국가라는 개념으로,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그 민족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뭐?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모스크바 공국 시절까지만 해도 이미 이 몽골한테 공국으로 독립은 했지만 황제국인 이 몽골한테 이거 줘야 되는 속국이란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민족성, 자긍심 이런 흔적들이 조금씩 있지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제 정권을 강화하는 형식으로만 간다고요. 그러니까 권력 구조부터 먼저 이제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고대의 문학이라고 할 것이 거의 발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자, 독립을 했어요. 제정 러시아로 넘어가요. 근대적 의미의 국가적인 체제를 만들고 싶어. 법제화시킬 수도 있고 권력을 통해서 그걸 이뤄낼 수도 있지만, 이 민족들에게 야, 너 러시아인이야. 어디 속국 인민도 아니고 어디 식민지배 제2등 시민도 아니고 넌 러시아인이야 라는 자긍심을 깨워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나라의 문화예요, 문화. 그 나라만의 전통적인 문화. 우리 러시아인들은 이런 걸 즐기지. 우리 러시아인들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이 도식은 어느 나라도 똑같이 발현되는 양식들입니다. 자, 이제 문학의 영역으로 와봅시다.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야 라는 것을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문학. 그런 것에 최초로 쓰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 그게 푸시킨이라는 거예요. 푸시킨. 그러니까 푸시킨 이전 세대까지의 문학은 다 어떤 문학들이에요? 있죠. 어떤 문학들? 서구 유럽에서 발현되어 왔던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이것을 모방하는 모방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낭만주의든 뭐든 그 나라만의 고유한 어떤 문화적 현상으로 그것이 드러나는데, 그 형식을 있는 그대로 갖다가 베껴서 러시아 시인이야 라고 하면서 쓰는데, 내용을 보고 있으면 거기에 이게 러시아적인지 독일적인지 프랑스적인지 영국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러한 예술작품들이 있죠. 근데 왜 푸시킨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한 형식들만 갖고 온 게 아니고 그 형식들을 차용해서 그걸 넘어서는 어떤 뭔가의 자기만의 문화작품을 하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 거기에는 지극히 러시아라고 뭐라고 확정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글을 읽으면 정확히 이건 러시아야. 러시아인만 이렇게 해. 러시아인만 이런 생활을 해. 러시아인만 이런 생각을 해. 러시아인만 이런 말을 해. 라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킨이 러시아 근대 문학의 아버지인 겁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서구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예술적 형식을 갖다 써서 뭔가의 발전을 이뤄내는데, 그 이뤄낸 형식 내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다? 지극히 러시아적이다. 그러면 러시아적인 게 뭐야? 라고 질문하면 이제 저는 뭐라고 대답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푸시킨을 읽으십시오. 그럼 러시아를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제정 러시아 당시에 러시아를 알고 싶으면 푸시킨을 읽으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통하는 맥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킨이 살아남아 있겠죠. 그래서 고전 작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늘 읽어드려서 느낌 오실 겁니다만 러시아적이야. 현대도 통용되잖아요. 러시아 하면 뭐예요? 곰이에요. 근데 그 곰이 러시아인들은 무서움의 대상이지만 친근함의 대상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게 러시아인들이 갖는 이중성적인 면, 특히 또 대륙적인 면으로 또 놓고 봅시다. 러시아가 정말 광활하잖아요. 러시아 소비에트 영화 중에 세계의 6분의 1인가? 죄송합니다. 그런 영화 제목이 있어요. 세계 6분의 1. 이게 뭐냐면 자기네들 영토 뜻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영토의 6분의 1이 우리 러시아라고. 이런 광활함. 이런 거를 이제 예술작품 속에 제목으로 막 들어놓잖아요. 근데 푸시킨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적 정서로 이게 러시아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예술작품들이 별로 없었는데 푸시킨의 글을 보니까 이건 그냥 러시아인 거야. 러시아적인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수준에서? 보세요. 예브게니 오네긴 이야기는 그 당시에 가장 최상위 상류사회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시골 지주들과 그 밑에 있는 민담 수준의 이야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골 지주의 타티아나의 유머의 언어부터 해가지고 그 유머의 생활 방식이라던가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그 생활 여건, 그 환경 그런 것도 묘사 다 돼 있고 러시아의 시골도 묘사가 돼 있잖아요. 반대로 어떤 것도 묘사가 돼 있어요? 러시아의 최고 상류 사회까지 다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를 시골 지주의 한 소녀였던 타티아나가 점프해서 올라가는 것까지가 이 서사 중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다 보여줬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푸시킨의 작품을 상류 사회에 있던 귀족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부터 민중 차원에 있는 대중들까지 모두 다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중들은 끊임없이 뭘 알고 싶어 해요? 상류 사회를 알고 싶어 하니까는 푸시킨의 작품을 참고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의 언어도 있어요. 상류 사회는 어떤 허세를 부리고 싶어 해요? 우리 민중들이 어떤 점에서 불만이고 어떤 점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엿보고 싶어 해요. 노력하지 않고. 그러니까 뭘 참고해요? 푸시킨을 참고해요. 이런 위대한 교차점이 생기는 겁니다. 아, 얘기 나왔으니까 물어보고 싶네. 그때 당시에 러시아 지식인들 이걸 칭한 용어가 뭐예요? 인텔리겐차. 인텔리겐차라고 했었어요. 예. 인텔리겐차.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이제 제정 러시아로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구 문물을 광범위하게 빨아들이면서 아까 차다예프 건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차다예프가 솔직담백하게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러시아의 처한 현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보이는 그 이중성 이런 걸 까발리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푸시킨이 그 차다예프를 옹호함으로써 밉보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차다예프의 그 말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겠어요? 민족주의적 성향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겠죠. 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꺾는 그런 말을 객관적인 언어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지식인들도 있었고 나머지 한편은 뭐예요? 아니야, 정확한 평가야. 응? 우리가 후진국인 게 맞아. 차다예프가 옳은 말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지식인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차다예프 사건을 빌미로 파벌이 갈려요. 그러니까는 민족적 성향을 띤 슬라브파하고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후진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서구파로 갈려요. 이 두 충이가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 서구파에 적극적으로 있는 계층이 누구냐? 그게 투르게네프, 톨스토이 이런 귀족 출신의 엘리트들이에요. 반대로 이 잡계급 출신 실제 나와 있는 말이에요. 잡계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귀족층 자제 출신이 아니고 조금 관등이 낮은데 나름의 문학의 성취를 이뤄냈던 이 밑에 계급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골. 소설밖에 없어서 못 읽겠지만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푸시킨 이후에 이러한 정세적인 어떤 이러한 흐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문학에 이렇게 갈래가 엘리트 문학 혹은 이제 비엘리트들의 문학 이런 식으로 좀 갈려서 흘러가는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이걸 알고 그들의 문학을 보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두 파벌로 갈려진 이 인텔리겐치아들이 공이 인정하는 위대한 문인이 단 한 명이 있으니 그게 누구다? 푸시킨이다. 아버지 맞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이 19세기의 위대한 러시아의 문인들 있잖아요. 푸시킨이라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뭐 그리보에도프, 레르몬토프 이런 사람들도 푸시킨을 동시대 사람들도 인정하지만 그 후대 나와서 파벌이 갈라져서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이 문인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뭐 고골, 비평가긴 하지만 카람진 뭐 이런 사람들 다, 벨린스키 이런 사람들 다. 그리고 마지막에 19세기의 맨 마지막에 우리 이제 그 연극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 위대한 체홉까지. 그 모든 이 걸출한 여러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 문인들이 자기 문학 작품에 어떤 식으로든 푸슈킨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심지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넘어가는 소비에트로 넘어갈 때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라는 사람은 아시나요? 오, 이름이 기네요.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네. 소설 중에 혹시 롤리타라는 소설은 아시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이 나보코프도 소련으로 넘어가는 격변을 겪은 후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 가거든요. 미국으로 망명 가가지고 롤리타를 써서 거기서 대박이 나요. 그 롤리타로 큰 돈을 벌고 이제 스위스로 넘어가서 정책을 살거든요. 그런데 이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가는 이 나보코프조차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우리 푸시킨이 몇 년생? 모르시죠? 네, 1799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1800년 되기 1년 전에 태어나요. 그런데 나보코프가 푸시킨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나보코프가 몇 년생? 1899년생이에요. 100년 차이구나. 100년 차이 됐다.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인들한테는 그런 감상이 있는 거야. 야, 푸슈킨이 태어나고 100년 뒤에 내가 태어났어. 이게 우연일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러시아인이라면 러시아를 떠난 망명 작가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존경이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푸슈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을 나보코프가 나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 아닌 예브게니 오네긴은 예브게니 오네긴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영역판을 나보코프가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 영역판을 번역하면서 푸시킨의 러시아적 영혼이 이 언어가 다른 영어권에 전달해주고 싶어가지고 주석서를 엄청 두껍게 납니다. 이거는 그 위대한 나보코프라는 이 현대 작가도 그 정도로 푸시킨에 대한 존중감이 엄청나요. 한 명의 현대 작가가 또 있어요. 안드레이 비토프라고. 안드레이 비토프라는 현대 러시아 작가가 있어요. 아직 살아계세요. 안드레이 비토프도 이 푸시킨이 언제 죽습니까? 써놨어요. 1837년에 써놨다니까요. 써놨어요? 근데 아까 지금 못 읽었냐, 왜? 아까 갑자기 급박해서. 1837년에 죽거든요. 안드레이 비토프는 1937년에 태어나요. 그러니까는 봐라. 이게 우연이겠냐? 아니, 이건 너무 가까워 썼잖아. 그러니까 우리 근데 그 정도로 존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이 비토프는 그의 작품 중에 푸슈킨의 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현대 작가들한테까지도 이 푸슈킨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하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논술형 작품 속에 무조건 답을 달 때에는 자기네들이 이 계보로 삼는 위대한 극작가들의 문학 작품 중에 일부를 반드시 인용을 해야지 점수를 칩니다. 그게 러시아 교육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인용하느냐? 아직까지도 푸슈킨을 인용한다. 심지어 현대에 와서까지 해도 수많은 러시아 예술가 중에는 예브게니 오네긴을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그 키워드는 찾아내지 못했었는데 1편부터 키워드 언급을 해주셨었잖아요. 그 성숙이라는 키워드를.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뭔가 그런 느낌이 난다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푸시킨이랑 또 같이 연관 지어서 다 생각해 봤을 때는 쉽게 연결이 되진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을 수 있을까요? 좀 뭐랄까 또 어려워가지고 또 기운 또 축축 쳐주실까봐 걱정됩니다. 제가 참 설명을 어렵게 하나 봐요.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성숙이란 단어는 잘 사용하시네요. 그러면은 그냥 난잡한 설명이 되더라도 그럼 이번엔 좀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저는 정말 정확히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저라고 다 이해한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보고 배운 것들을 허투루 전달해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대로 이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문학에서 이 형식과 내용 이것이 결국에 그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이에요. 형식을 우선시할 것이냐, 내용을 우선시할 것이냐. 낭만주의가 내용을 우선시했으니까 형식을 파괴하자는 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용도 중요해. 근데 형식 지켜졌어. 이런 것들이 다 고전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주의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을 중요시해요, 사실주의가. 자유롭게 쓰는 것 같지만 사실주의만의 형식을 지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다 이성 영역에 있는 거예요. 감성 영역에 있는 것들이 이 낭만적 흐름들인 거죠. 그 낭만적 흐름들이 사실주의 때문에 지쳐나니까 제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상징주의 나오고 유미주의 나온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 예술이라는 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꾸리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하니까 이제 와서 개념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기 쉬운 거지. 그 시대에 뭔가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지 나왔을 때 모든 문인들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요거를 이해해 두시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이 형식과 내용 이것만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우리가 고전 문학 작품을 이런 식으로 소비하게 만드는 이 세태가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파블라와 슈제트 이건 아세요?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한 게 파블라예요. 그러니까는 간단 요약. 이야기의 골자. 슈제트는 뭐냐면 제가 오이디푸스 1편 할 때 저희 컨텐츠를 어떻게 끌어가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작가의 의도대로 설명해 드린다고 했어요. 네. 그 작가의 의도라는 게 뭐예요? 플롯이죠. 네. 이야기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단순한 이야기를 슈제트로 소비할 때와 파블라로 소비할 때 사람들이 문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파블라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답만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답으로 정리해서. 빨리 얘기하고 끝내. 응. 고전나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예브게니 오네긴의 파블라를 정리하시오. 그럼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엇갈린 두 남녀의 사랑? 응. 끝이에요. 100점. 이게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문화를 즐기고 그 안에서 뭔가 성숙을 이뤄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슈제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간단한 이야기가 작가가 의도한 구조대로 어떻게 어떤 형식대로 꾸려져 있느냐를 추적해 가면서 봐야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가 창출이 되죠. 그래서 제가 저희 컨텐츠를 지루하시겠지만 길게 가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문학 시간이다. 그럼 한 학기 동안 푸슈킨의 한 작품만 진득하게 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제대로. 러시아사에 있는 모든 문학 작품을 경향성을 탐독하는 게 아니고 전제정부 러시아부터 해가지고 푸시킨 나오고 뭐 나오고 예르스 작품은 이 작품의 파블라는 이거다. 이 작품의 파블라는 이거다. 외워! 시험 보러 가!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내가 푸슈킨과 대화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푸슈킨의 의도들을 한번 따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리고 이 시로 쓴 소설이 왜 푸슈킨이 왜 이걸 시로 쓴 소설이라고 쓰려고 했느냐? 즉 장르의 혼합을 한 거잖아요. 시라는 거는 짧죠. 네. 거기에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묘사할 수가 없어요. 소설의 강점은 뭐예요? 소설의 강점 중에 제일 좋은 게 삼천포로 빠지기라는 기술이에요. 삼천포로 빠지는 기술이 뭐야? 소설이란 것은 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산문 형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네. 산문 형식 쓰고 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에서 그 인물의 이 굴곡진 기승 연결을 긴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주는 게 소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계관 속으로 빠져들어서 보잖아요, 그것을. 이게 소설의 강점이죠. 근데 시는 이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할 수는 있어요. 낭만적 서사시가 다 그런 짓거리들을 한 거예요.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 형식을 깨려고. 그런데 푸슈킨은 러시아적인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그 강점은 뭐에 있어? 소설적 특성에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적 특성 내에서 러시아인들의 어떤 상징성이라던가 러시아인들의 언어라던가 이런 것들의 맛은 뭐가 강점이에요? 시가 강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시 형식을 빌어서 소설 형태로 이것을 한번 연작 형태로 가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솟아났던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의 이 작품을 보면 모든 장마다 이야기 골자 아까 얘기했던 파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엇갈린 두 남녀의 사랑에 대한 연만 떼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감상주의 그냥 시 연작? 그것밖에 안 남아요. 근데 그것 이외에 푸슈킨 본인의 화자의 입을 통해서 그 당시 전제 러시아의 귀족층의 상류층의 삶이라던가
그리고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평가들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낭만주의라고 생각한다고들 하는데 뭐 모르겠다 이런다던가 이런 구절들이 어떤 형태? 사담, 여담의 형태로 또 다른 한 축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러시아의 총체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양 두 장르의 어떤 강점들, 그 강점들만 딱딱 뽑아가지고 이 장르를 혼합시켜 놨는데 그 혼합시킨 장르를 또 어떻게 했어요? 난잡한 형태로 그것을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일부에 그 길게 그 시의 형식을 설명시켜 드렸지 뭐 14행 오네긴 스탠자 형식으로 약강 사복격 형식을 다 맞췄었다는 거예요. 자, 장르의 혼합. 소설이 연극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우린 이런 질문들로 나아갈 수 있겠죠. 시가 연극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서라도 최초의 문학적 혼합, 장르의 혼합을 통해서 그것을 그리고 푸시킨이 아주 영특하게도 어떤 걸로 이뤄냈어요? 화자적 언어, 배우의 언어를 문학화함으로써 이뤄내고 있다고요. 저는 이게 너무나 영특한 거라고 봅니다. 어마무시하죠,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일부에 말씀드렸던 번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쉽게 탈락하는 지점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더 깊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러시아 원서를 보시면 되겠죠. Я посмотрю перевод.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그겁니다. 성속의 얘기를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예브게니 오네긴에서도 계속 이제 낭만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언어 혹은 풍자적인 언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을 그때 당시 푸시킨은 뭐라고 인식하고 있었냐면 낭만주의가 러시아만의 독특한 낭만주의로 탄생한 것도 아니고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에서 넘어오는 어떤 이런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모방작들만 양성을 되고 있는데 저게 정말 진정한 낭만주의일까? 라는 질문을 푸시킨이 한 것 같아요. 요 시기쯤에. 예브게니 오네긴을 창작할 당시쯤 해서는. 예브게니 오네긴 창작하기 이전에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었던 바이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바이런풍의 낭만주의 시작들을 좀 초기에 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푸시킨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게 아니잖아. 내 게 아니잖아. 그런데 낭만주의가 제시하고자 하는 그 개념 혹은 그 이념 이런 것은 진실이거든요. 낭만주의가 얘기하는 게 개인의 진실, 개인의 상상력, 개인의 가능성,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찬미하고 노래하는 게 낭만주의예요. 그게 거짓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방작들로 넘쳐나는 이 그때 당시에 러시아 낭만주의의 이 시들이라던가 이런 글들을 보고 있으면 저런 게 다 거짓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푸시킨한테는. 그래서 나는 요즘에 진정한 낭만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글들을 몇 개 인용해 드릴 텐데 원래 진정한 낭만주의라는 글은 사실 그가 보리스 고도노프라는 장편 희곡 그 서문에 달려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겹치거든요. 예비견이 오네긴이 8년에 걸쳐서 썼고 그 8년 걸쳐서 쓰던 중간에 보리스 고도노프를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기가 겹쳐가지고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상이 그런 생각이 예비견에 담겼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낭만주의의 열띤 토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증이 난 것은 고전주의의 유물의 완벽함이고 창백하고도 천편일률적인 고전주의의 모방작들이기에 거기에 지친 우리들의 취향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강렬한 색다른 감각이며 새로운 민족시의 흐릿하고도 끓어오르는 시원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매우 이상한 점은 아직 미숙한 러시아 문학은 어떤 종류에서도 아무런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독서 대중의 취향을 많지 않은 실험으로 마비시킨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친숙한 프랑스 문학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주의도 모방작들만 넘쳐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유행이잖아요. 그게 서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화 예술 경향이에요.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로 낭만주의들이 막 터져나왔고 그걸 대중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저게 새로운 신문화 경향인가 보네? 라고 작가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러시아적인 진실, 러시아적인 어떤 무언가의 정수 이런 거를 탐색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한 경향들만 또 모방했다 이거야. 그런 걸로 우리 대중들의 취향을 마비시킨 게 아니겠냐고. 그래서 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만의 혹은 내가 생각하는 그 낭만주의만의 진실, 그 진정한 낭만주의라는 게 내가 보기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고민을 지금 시작했다는 거예요, 푸시킨이. 그리고 그 결과물을 푸시킨은 예고하지 못하고 개념 짓지 못하지만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바에 의하면 그 경향은 뭐예요? 이후에 도래할 사실주의적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주의라는 건 사실 낭만주의랑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해요. 어떤 고발 형태의 사실주의 그걸 올린다고 칩시다. 그걸 올리는 작가의 태도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적 태도죠. 고발적인 성격을 띄워서 관객한테 보여줘서 충격을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각성하길 바라는 게 사실주의 극작하는 사람들의 태도잖아요. 이 태도는 어떤 태도? 낭만적 태도죠. 그러니까 예술의 형식이라던가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러한 경향성의 글들이 지금 이 예브게니 오네긴에 낭만적 형식도 들어와 있고 이전에 고전주의 형식도 들어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소하고 비꼬는 형태로는 어떤 형식을 사용해요? 사실주의적 형태를 사용을 하죠. 렌스키가 낭만적 언어로 낭만적 시를 막 낭송을 하잖아요. 그 시를 어떤 언어로 비꼬아요? 저런 것들을 현대 러시아에서는 낭만주의라고 부른다. 그렇다 치자. 이렇게 비꼬버리잖아요. 이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사실적 언어잖아요. 이러한 영특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전혀 몰랐던 사실주의라는 언어를 자기도 모르게 이 진정한 낭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걸 탐색해가는 과정 내에 획득한 거고, 그렇게 획득했는데 그 단어가 뭔지 정확히 못 찾았어요. 못 찾았지만 이뤄냈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개념은요, 그래서 타티아나한테도 그 연중에 묻잖아요. 예브게니 오네긴이 무엇이다라고 개념 지을 수 있는 그 단어를 찾아냈니? 라고 화자의 푸시킨이 묻잖아요. 묻지만 자기도 못 찾아냈고 이 형식 실험을 하는 자기도 못 찾아냈고 극 중에 있는 타티아나도 이 본질이 뭔지는 어렴풋이 알겠어. 근데 그걸 개념 지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단어를 내가 찾진 못했지만 이 이야기를 전부 다 같이 소모한 독자들은 어떤 걸 느껴요? 이 인물이 성숙했구나라는 건 알죠, 이제. 성숙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대 진리를 알고 있는 현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성숙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것을 그대로 지니고 간직한 채 언뜻 겉만 보기에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무언가 새로운 단계로 초월해서 나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성숙했다라고 그러죠. 저 사람 바뀌었네?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적 차원에서의 성숙이라는 것은 지금의 현재의 모습으로 봐도 과거의 걔가 보여. 그런데 과거의 걔와는 다른데 무언가 더 커졌어. 무언가 더 커지고 무언가 더 많은 것을 풀어내. 즉 무언가 더 보편적인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었어 라고 느낄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성숙했다고 하죠. 그의 문학 경향으로 봤었을 때 푸시킨의 문학은 지금 그러니까 어떤 걸 다 품고 있어요? 시로 쓴 소설, 장르의 혼합을 이 제목 자체가 예고하듯이 장르도 다 품어내고 형식과 내용도 다 품어내고 그 시대에 가장 격렬하게 논쟁이 오가고 있었던 그 모든 예술적 경향들도 다 포함해내고 심지어 앞으로 다가올 예술적 경향도 예고할 수 있는 특성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즉 어떤 거? 그냥 그 자체로 보편적 예술. 그렇기 때문에 예브게니 오네긴을 써냄으로써 푸시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숙한 거죠. 예브게니 오네긴 속에 있는 인물들도 그냥 파블라만 보면 엇갈린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지만 그 엇갈린 두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이 두 인물이 성숙하죠. 그 인생의 명제가 작가의 이력으로 놓고 보기에도, 작가가 써낸 결과물로 놓고 보기에도 그 짝이 딱 맞는 겁니다. 또 이 예브게니 오네긴을 쓸 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시로 쓴 소설이라고 이 제목을 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은 산문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산문에 대한 생각들도 또 있어요. 가장 일상적인 사물을 단순하게 밝히는 것을 저급하게 여기며 어린이 같은 산문을 생기 잃은 은유로서 보충하여 소생시키려는 우리 러시아 작가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해야 할까? 정확성과 간결함은 산문의 첫 번째 덕목이다. 산문은 생각에 생각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반짝이는 표현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런데 시의 경우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소설로 쓴 시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산문의 경향이라는 게 요즘도 그런 글들 많잖아요. 얼마나 난잡하고 핵심은 고작 한 줄인데 사람들 막 혼란 말로 막 이런 그런 글들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런데 산문이라는 것도 결국에 그게 가서 본질로 생각해 놓고 보면은 푸시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문이라는 것도 지극히 간결하고 진실을 담고 있을 때만 진정한 산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산문적 경향이 시의 내용으로 편입시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일상적인 사물을 가장 단순하게 밝히는 것을 왜 저급하다고 여기느냐. 이 맥락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예북인이 원액인 1장을 쓰고 그걸 출판할 때 서문으로 붙여놨던 시가 있어요. 서적상인과 시인의 대화라는 시입니다. 이게 대화체로 이어진 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적상인 대화, 시인 대화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 예북인이 원액인이 그때 당시에 보기에 굉장히 새로운 파격적인 실험적 형식 아닙니까? 시로 소설을 쓴다라고 했고 자기도 이 개념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처음 1장 냈었을 때 비평가들한테 호우가 극으로 갈렸대요. 그래가지고 서적상인과 시인의 대화에 대한 시를 붙여서 출판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긴데 저는 그 중에서 이 서적상인에 대한 대사만 몇 개 띄워왔습니다. 오늘은 1, 2, 3편 내내 시만 읽다 가네요. 서점 주위에는 저널리스트들이 서성거리며 그들 뒤를 초췌한 시인들이 따라다닙니다. 당신의 고뇌의 원인들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운명이 부럽습니다. 시인을 벌주며 월계관을 씌워주기도 하며 저 멀리 후세에서도 영원한 화살의 우레로 악당들을 패퇴시키기도 하며 영웅들을 위로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영광은 당신에게 비밀스런 위로의 몽상가들을 대신했습니다. 당신은 손에서 손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래된 시와 산문에 먼지 덮인 무더기가 자기 만족을 위해 헛되이 독자들을 기다리며 영광의 경박한 보상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자신의 창작물이 중요하지요. 작업의 불길 속에서 상상력이 들끓어오를 동안에는. 그러나 상상력은 꺼질 때가 올 것이며 그때에는 창작도 차가워질 것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에게 충고를 하지요. 유용한 진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현대는 상인들의 시대입니다. 철의 시대에 돈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명예란 무엇입니까? 시인의 누더기 옷에 덧댄 화려한 조각일 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황금, 황금, 황금. 황금을 끝까지 모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영감은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팔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낭만주의란 무엇인가? 새로운 예술적 형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써낸 것이 예북인이 오늘길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찾아서 쓰는 것이 낭만주의의 강령이자 모태예요. 끊임없이 자유를 갈구하고자 하는 자세,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을 탐구하고자 하는 자세,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을 사람들한테 주고자 하는 자세가 낭만주의 예술가들의 강령이잖아요. 그런데 이전 거 계속 답습하고 있으면 그건 진정한 낭만주의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한 낭만주의적 형식으로 예술을 만들어 보겠다고 예북인을 써낸 거예요. 근데 어때 지금? 세상의 비판이라는 것도 뻔히 예상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작품이 대중들에게 성공할지 아닐지에 대한 이 공포심도 있고 이 모든 감정이 막 일장을 내기 전에 사람들한테 선보이기 전에 그런 감정들이 막 소용돌이 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기 있게 가장 그 시대의 대중적 언어를 내뱉고 있는 누구? 상인의 입을 통해서 설득하는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태도라는 건 뭐예요? 이 시인의 대사는 제가 일부러 안 따왔습니다만 당연히 그런 태도예요. 이제 뭐 내 시 훌륭한 시인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을 거고 이거 읽으면 쓰레기라고 할 게 뻔하고 그래가지고 멍청이들한테 내 글 보여주기 싫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인의 시를 위대하게 계속 읽어왔던 이 상인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영감, 시인이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영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내가 갖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글로 써주시시오. 그걸 제가 팔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맥락들이 막 지금 오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성숙함이라고 부르죠. 골방에 처박혀서 세상 사람들이 내 예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기만의 예술은 잔뜩 써놓고 세상에 공개를 안 해. 숭고할 수 있죠. 숭고한 마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어린애라고 불러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막 쪼가들어 있고 막 사람들한테 보기 부끄럽고 막 이렇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너의 의견을 개진하고 펼치고 온갖 수모와 욕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딪혀서 탄생할 어떤 무언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뭘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성숙한다고 얘기해요. 그만할까요? 예, 새로운 시도를 좀 빡세게 해봤네요. 여러분들한테도 뭐 지루한 시간이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좋은 것들만 잘 뽑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걸 다시 시청하면서 더 스스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선정을 잘못했나 봐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네요. 빨리 끝내세요. 이번 에피소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토레였습니다. 말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